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앞선 강의에서 설명이 몇 번 나왔던 겸어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先语句겸어문은요. 겸자가 겸할 겸자입니다. 겸사겸사라든지 혹은 겸직이라든지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겸자를 사용하는데 동시에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자는 말씀 어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중국어에서 무슨 어로 끝나는 것과 또 무슨 사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어가 말씀 어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 말씀 사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단어에서 어로 끝나는 단어와 사로 끝나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는 일반적으로 성분을 나타냅니다. 성분. 그리고 사가 나타내는 것은, 사로 끝나는 것은 품사를 나타냅니다. 품사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등등 사로 끝나는 아이들이 품사가 됩니다. 그러면 어로 끝나는 아이들은 성분을 나타내는데요. 어는 일반적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등등을 나타내는데 모두 다 어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겸어문에 사용된 이 어자는 문장 성분을 나타내는 어자인데요. 두 가지 문장 성분을 겸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는 주어와 목적어를 겸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겸어문의 정의는요. 첫 번째 수로의 목적어가 두 번째 수로의 주어 역할을 겸하는 문장입니다. 겸하는데 뭘 겸하면 성분이 목적어 성분과 주어 성분을 한 단어가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문장의 구조에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라는 문장이 하나가 있고요. 또 주어, 서술어, 목적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목적어를요, 동시에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묶었을 때 이 목적어와 이 주어는 겸어가 되는 거예요. 겸어. 성분을 겸하고 있다예요. 어떤 성분이냐 하면 목적어라는 성분과 그 다음 주어라는 성분을 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가 두 개가 합쳐진 구조인데요. 따로 떼서 보면 주어 하나와 주어 두 개입니다. 그리고 목적어 하나와 목적어 두 개, 목적어 두 개로 이루어진 주어 두 개, 목적어 두 개로 이루어진 문장을 겸어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동사의 수로의 목적어가 뒤에 동사 수로의 주어 역할을 하면서 성분을 겸하고 있는 것을 겸어문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겸어문은요, 이 서술어의 자리에 어떠한 동사가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요구나 명령의 느낌을 가지거나 요청이나 초청의 느낌을 가진 단어들이 일반적으로 오게 됩니다. 첫 번째 단어, 랑, 시키다 라는 의미, 찌어, 시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시, 시킬 사자죠. 시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세 단어들은요, 모두 다 요구나 명령을 나타내는 의미가 강하고요. 징은 청할 청자입니다. 그래서 요청할 수도 있고 초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부탁이나 혹은 대접을 나타낼 때 징이라는 단어, 조금 점잖은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보다는. 여기에 겸어문에 대표적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을 네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랑이라는 동사와 징이라는 동사를 보겠습니다. 찌아와 시는 랑을 설명을 하면은 같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은 랑을 대표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징을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랑 의미는 뭐뭐뭐 하도록 시키다 라는 의미로서 겸어문의 첫 번째 동사의 자리에 오는 단어입니다. 그럼 문장을 두 개를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의사가 친구에게 시킵니다. 친구는 약을 먹어요. 시키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랑입니다. 그럼 의사가 医生让朋友 의사가 친구에게 시켰습니다.
또 한 문장, 친구는 약을 먹어요. 그러면 친구가 주어가 되겠네요. 朋友吃药朋友吃药朋友친구가 먹습니다. 약을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朋友라는 단어가 합쳐지게 되면은 한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는 한 번만 사용을 하겠죠. 이 두 문장을 합쳐가지고 겸어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친구에게 약을 먹도록 시킵니다. 라는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의사가 시켜요. 그러면 친구가 약을 먹는 거예요. 의사가 시키는데 친구한테 시키죠. 이 친구라는 단어가 겸어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이 医生让朋友吃药医生让朋友吃药 의사가 친구에게 시킵니다. 시켜요. 그러면 친구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면 친구가 먹는데 약을 먹어요. 그러면 친구는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朋友 이 단어가 목적어, 앞에 동사의 목적어이면서 주어, 뒤에 동사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겸어 부분이 됩니다. 겸어. 한 문장을 더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새 친구에게 시킵니다. 새 친구가 자기를 소개해요. 새 친구라고 그랬는데 친구, 朋友 앞에 신자를 붙이면 새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과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는 친구를요, 동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급우하구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신동시 하면 같이 공부하는데 새로 온 같이 공부하는 학생에서 새 친구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이 새 친구에게 시킵니다. 老师让新同学老师让新同学 선생님이 시킵니다. 새 친구에게. 그러면 새 친구가 자기소개를 하겠죠. 뒷문장은 새 친구가 주어가 됩니다. 新同学介绍自己新同学介绍自己 새 친구가 주어가 되어서 소개를 합니다. 자신을요. 이 두 문장을 연결을 시키면은요. 선생님이 새 친구에게 자기소개를 하도록 시킵니다. 라고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문장이 老师让新同学介绍自己老师让新同学介绍自己 선생님이 시켰습니다. 새 친구에게. 그러면 새 친구를 시켰겠죠. 그럼 목적어가 되겠죠. 소개를 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다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소개하다 동사의 주어는 새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동쉐 이 부분이 또 겸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사가 친구에게 약을 먹도록 시킵니다. 医生让朋友吃药医生让朋友吃药 선생님이 새 친구에게 자기소개를 하도록 시킵니다. 老师让新同学介绍自己老师让新同学介绍自己 칭 보겠습니다. 칭은 기본 의미는 청할 청자라서 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부탁을 할 수도 있고요. 대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느낌의 전달이. 자, 칭을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친구는 나에게 청합니다. 나는 그녀를 도와요. 친구가 주어가 됐고요. 나가 주어가 되었습니다. 앞문장, 뒷문장에서. 친구는 나에게 청합니다. 朋友请我朋友请我 나는 그녀를 도와요. 我帮助他我帮助他帮助돕다 라는 뜻이죠. 이 두 문장을 합쳐보겠습니다. 합쳐보면 친구는 나에게 청하기를 내가 그녀를 돕도록 합니다. 예요. 이 부분이 겸어 부분이 돼서 합쳐지겠죠. 그러면 朋友请我帮助他朋友请我帮助他 친구가 나에게 청합니다. 청함을 받은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주어가 되어서 그녀를 도와줍니다. 돕습니다. 주어가 됩니다. 돕는 주어가 됩니다.
이 문장을 직역을 해서 친구는 나에게 청해서 내가 그녀를 돕도록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친구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그녀를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자, 여기서는 부탁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친구는 나에게 청합니다. 나는 영화를 봅니다. 친구가 나에게 청해요. 朋友请我朋友请我 내가 영화를 봅니다. 我看电影我看电影 그러면 청했죠, 나에게. 그럼 내가 영화를 보는 거예요. 두 개를 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는 나에게 청해서 내가 영화를 보도록 합니다. 직역입니다. 그러면 중국 문장으로는 朋友请我看电影朋友请我看电影 친구가 나를 청했습니다. 목적어죠. 그러면 내가 봅니다. 보는 주어예요. 영화를 봅니다예요. 이 문장도 전달되는 의미는요.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대접을 하는 거예요. 대접. 그래서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할 때는 친구는 나에게 영화를 보여줍니다. 왜? 대접하려고 보여줍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문은요. 부탁의 내용으로 하나 만들어 본 문장이고요. 밑에 있는 내용은 대접의 내용으로 한번 만들어 본 문장이 됩니다. 두 가지 다 잘 쓰이는 표현이니까 구별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세요. 부탁의 내용 한 번 더 볼까요? 朋友请我帮助他朋友请我帮助他 친구는 나에게 그녀를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대접의 내용도 보겠습니다. 朋友请我看电影朋友请我看电影 친구는 나에게 영화를 보여줍니다. 오늘 20번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밥을 사줄게. 내가 너에게 커피 사줄게. 내가 너에게 영화 보여줄게. 이 한국어 문장을 봤을 때 많은 친구들이 지금까지 진행된 강의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에게라는 느낌과 줄게라는 느낌의 단어를 봤을 때는요. 많은 친구들이 게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이는 전치사로 생각을 했을 때는 에게라는 의미가 되고요. 동사로 사용을 했을 때는 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사다라는 단어가 또 이렇게 있죠. 사다라는 의미를 생각을 했을 때는 마이, 사다라는 단어를 마이를 우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번역을 하면 내가 너에게 밥 사줄게 이 문장을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我给你买饭我给你买饭 내가 너에게 밥을 살게요. 또 내가 너에게 커피를 사줄게 라는 것도요. 我给你买咖啡我给你买咖啡 내가 너에게 커피를 사줄게 살게요. 또 내가 너에게 영화를 보여줄게 라는 문장도 我给你看电影我给你看电影 내가 너에게 영화를 보여줄게 보다라는 동사를 써서 그렇지만 여기에 사용된 게이라는 단어 모두 다 게이가 사용이 되고 있죠. 그죠? 이 문장에서는 게이 사용된 문장이 모두 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들을 모두 다 틀린 문장으로 인식을 하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밥을 사줄게 라는 이런 문장은요. 겸어문의 형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문장이 풀이가 되냐 하면 내가 너에게 밥을 사줄게 라는 표현은요. 내가 너를 청하여서 너가 밥을 먹도록 대접을 할게 라는 느낌으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커피를 사줄게 라는 문장도요.
내가 너를 청하여서 너가 커피를 마시도록 대접을 할게 라는 문장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너에게 영화 보여줄게 라는 문장은 내가 너를 청하여 너가 영화를 보도록 대접을 할게 라는 느낌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대접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죠? 부탁을 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게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많이. 그렇지만 대접의 뉘앙스로 전달이 되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게이 혹은 마이 이런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에 써 있는 이런 형태로 문장을 만드는 거는 겸어문의 형태로 써야 되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밥 사줄게, 내가 밥 살게 라는 표현은요. 我请你吃饭我请你吃饭 내가 너를 청하면 너는 먹으면 돼 밥을이에요. 대접할 거니까. 그래서 我请你吃饭은 내가 너에게 밥 사줄게에 대한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내가 너에게 커피 사줄게에도 바르게 고치면 我请你喝咖啡我请你喝咖啡 내가 너를 청하면 너는 마시세요 커피를. 그래서 네가 겸어 부분입니다. 내가 너한테 커피 살게 라는 표현도 정확한 표현으로 했을 때는 我请你喝咖啡라고 해야 합니다. 마지막 내가 너에게 영화를 보여줄게 라는 표현을 바르게 고치면 我请你看电影我请你看电影 내가 너를 청하면 너는 보면 됩니다. 영화를 대접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영화 보여줄게 라는 것은 我请你看电影이라고 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세 문장 데이트할 때 꼭 필요하겠죠. 세 문장 꼭 익혀주세요. 我请你吃饭 내가 너한테 밥 살게. 我请你喝咖啡 내가 너한테 커피 살게. 我请你看电影 내가 너한테 영화 보여줄게. 간단한 회화문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生词세 단어입니다. 明天明天내일 시간 관련 단어 보겠습니다. 前天그저께 昨天어제 今天오늘 明天내일 后天모레입니다. 明天내일입니다. 时间时间시간입니다. 명사 张장입니다. 얘는 언제 사용이 되냐 하면은 보통요. 면적이 넓고 그 다음에 부피가 얇은 경우 부피, 두께 대비 면적이 넓은 거에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양사니까는요. 일반적으로 앞에 수사나 지시사가 오겠죠. 그리고 뒤에 명사가 옵니다. 이 명사가 모양이 넓은 면적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얇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진 단어의 명사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명사가 자주 오는 것들은 纸 종이입니다. 그러면 종이 한 장 하면 一张纸 그 다음 床 침대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침대 하면 两张床 또 桌子 테이블입니다. 세 개의 테이블 하면 三张桌子 하나 추가를 하면은요. 테이블과 짝꿍으로 나오는 단어는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의 양사는요. 바를 씁니다. 바, 손잡이가 있는 거 셀 때 보통 바 붙여요. 그리고 의자는 중국어로 이즈 그러면은 의자 하면 한 개 의자 하면 이바 이즈 두 개 의자 량바 이즈 그래서 의자의 양사는 바 테이블의 양사는 장이 되겠습니다. 电影票
땡땡票 하면 무슨 무슨 티켓이라는 의미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땡땡 자리에 많이 가는 단어들, 자주 보는 단어들은 飞机票, 飞机票, 비행기 티켓입니다. 火车票, 火车票, 기차 티켓입니다. 门票, 门票, 문은 문이거든요. 문 티켓이니까 입장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愿意, 愿意, 조동사인데요. 뭐뭐뭐 하기를 원하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조동사로 想을 배웠죠. 하고 싶다죠. 要, 하려고 하다, 해야만 한다인데 하려고 하다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고 싶다, 하려고 하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단어 愿意. 요게 이제 세 단어가 한 세트인데요. 소망, 바램,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愿意는 하기를 원하다에서 간절히 하기를 원하다라는 뉘앙스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단어입니다. 想보다는 좀 더 간절한 느낌이 전달되는 게 愿意 조동사입니다. 一起 부사입니다. 앞에서 한번 나왔는데요. A 跟 B 一起 동사 서술어의 형태로 A는 B와 함께 같이 동작하다예요. B와 함께 동작하다예요. 생략을 해줘도 됩니다. A는 같이 동작하다예요. 그래서 我跟朋友一起去玩我跟朋友一起去玩 나는 친구와 같이 가서 놉니다예요.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나왔네요. 연동문이 되겠네요. 완성하다, 끝마치다, 완료되다 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가서 많이 붙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동사가 완료되다, 완성되다 해가지고 보충 설명해줘요, 동사를. 明天你有时间吗？有啊，你有什么事吗？我有2张电影票，你愿意一起去看吗？好啊，看完电影，我请你喝咖啡吧。明天你有时间吗？有啊，你有什么事吗？我有2张电影票，你愿意一起去看吗？好啊，看完电影，我请你喝咖啡吧。明天 내일이죠. 너 있니? 시간. 내일 너 시간 있니? 이 말이야. 그럼 여기 시간만 바꿔주면요. 언제 너 시간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 오늘 저녁에 너 시간 있니? 하면 今天晚上你有时间吗?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주말에 너 시간 있니? 周末你有时间吗? 자주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내일 너 시간 있니? 明天你有时间吗? 요와 그랬어요. 그냥 어기조사입니다. 감탄 나타내요. 있지, 있고 말고 너는 있다. 什么事예요. 什么가 무엇이라는 의미도 있고 무슨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보통 뒤에 이렇게 명사를 붙여가지고 오면 무슨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라는 말이에요. 무슨 일 있니? 정확하게 무엇을 찍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있는가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 마가 사용이 됐어요. 너 있니? 무슨 일? 없니? 있니? 요마예요. 什么는 질문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나는 요, 또 요가 쓰였죠. 2张电影票 표는 종이로 돼 있죠. 그러니까 장이라는 양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있어 2장의 영화 티켓이. 그러니 너는 愿意 하기를 원하니 가서 보는 것을 하기를 원하니 함께 가서 보는 것을 원하는가예요. 동사가 2개 사용됐네요. 그러면 너는 기꺼이 함께 가서 보기를 원하니 하니까 이 문장은 연동문이 됩니다. 연결돼 가지고 동사가 사용된 문장입니다. 하와 좋아 그래서 마찬가지 감탄사가 붙었습니다.
좋아, 좋아, 좋고 말고. 看完电影, 看电影 하면 영화를 보다이죠. 이제 완이 여기 동사 뒤에 붙었습니다. 요렇게. 看完, 보다, 그것을 마치다 하니까 보는 거 마친다예요. 다 보다예요. 그럼 영화를 다 보다예요. 동사 뒤에 완을 붙이면은 동작을 다 끝내다라는 뜻이죠. 다 먹었다면 吃完이 되겠죠. 다 말했다면 说完 이런 식으로 동사 뒤에 완을 붙일 수가 있어요. 보어입니다. 나는 너를 청하고 싶어. 나는 너를 청할게. 목적어가 되죠. 칭의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너는 마시겠죠. 커피를. 그러면 마시는 주어가 또 네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청할 테니 너는 커피를 마셔라. 그러면 이 문장은 또 무슨 문장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겸어문이 되죠. 겸어문. 그러면 연동문과 겸어문이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올 텐데요. 조금 이따가 이 두 문장을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문장을 한국어를 보고 중국어로 말해보겠습니다. 내일 너는 시간이 있니? 明天你有时间吗?明天你有时间吗? 있어. 너 무슨 일 있니? 有啊。你有什么事吗?有啊。你有什么事吗? 나는 영화 티켓 2장이 있는데 너는 함께 보러 가기를 원하니? 보러 가기를 원하니? 가서 보기를 원하니? 연동문의 형태로 我有2张电影票你愿意一起去看吗?我有2张电影票你愿意一起去看吗? 좋아, 영화를 다 보고 내가 너에게 커피 사줄게. 好啊，看完电影我请你喝咖啡吧。好啊，看完电影我请你喝咖啡吧. 앞에 회화문에서 겸어문과 연동문이 나왔는데요.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겸어문의 문장을, 예문을 엄마가 나에게 중국에 가라고 하신다 라는 문장, 엄마가 나에게 중국어를 배우라고 하신다 라는 문장 두 개를 보고요. 연동문에서는 나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간다. 나는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배운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중국에 가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엄마가 나에게 시키겠죠. 그러면 시키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중국에 가는 사람이 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중국어로 나왔을 경우에는 妈妈让我去中国妈妈让我去中国 엄마가 나에게 시키죠. 그럼 내가 갑니다. 중국을. 장문을 다 해놓고 하나씩 살필게요. 엄마가 나에게 중국어를 배우라고 하신다 하니까 엄마가 나에게 시키면 내가 중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妈妈让我学汉语妈妈让我学汉语 나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간다. 비행기 타는 사람도 나고 중국에 가는 사람도 나입니다. 我坐飞机去中国我坐飞机去中国 나는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배운다. 중국에 가는 사람도 나고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나입니다. 我去中国学汉语我去中国学汉语 지금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을 모두 색깔을 입혀놨는데요. 엄마가 나에게 중국에 가라고 하신다. 妈妈让我去中国 엄마가 나에게 중국어를 배우라고 하신다. 妈妈让我学汉语에서 노란색과 초록색이 모두 다 동사들입니다. 한 문장에 모두 다 동사 1과 동사 2, 동사가 2개가 들어있습니다. 겸어문 문장에서. 밑에 연동문도 살펴보면요. 파란색과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모두 동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사 1, 동사 2에서 모두 다 동사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만 봤을 때는 겸어문과 연동문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妈妈让我去中国 문장에서 혹은 妈妈让我学汉语 문장에서
워라는 단어, 중국어라는 단어, 랑 뒤에 있는 워와 去 뒤에 있는 중국어, 랑 뒤에 있는 워와 学 뒤에 있는 한유는 모두 다 뭐겠어요? 그렇죠. 목적어가 되죠. 워는 목적어 1, 중국어 목적어 2, 워가 목적어 1, 한유가 목적어 2가 됩니다.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로 목적어들이 있는데요. 坐 뒤에 飞机 그리고 去 뒤에 중국어가 목적어 1과 2가 되겠죠. 각각 去 뒤에 중국어, 学 뒤에 한유가 목적어 1과 2가 됩니다. 동사 뒤에는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러면 그 목적어가 동사 뒤에 붙어올 수 있으니까 동사가 2개니까 당연히 목적어도 2개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위의 문장 겸어문에서 마마让我去中国에서 주어는요. 마마와 我 또 마마 让我学汉语에서도 마찬가지 마마하고 我가 전부 다 뭐냐 하면 주어가 됩니다. 让의 주어고요. 去의 주어가 됩니다. 让의 주어이고요. 그 다음에 学의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2개입니다. 자, 이 부분이 연동문과 다른데요. 연동문에서는 주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我가 타고 我가 가요. 我가 가고 我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我坐飞机去中国도 그렇고 我去中国学汉语도 그렇고 모두 다 주어는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겸어문 주어 2개, 목적어 2개, 연동문 주어 1개, 목적어 2개입니다. 차이가 이 부분입니다. 연동문은 주어가 하나인데 겸어문은 주어가 2개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럼 겸어문에 주어가 2개 들어가는데요. 볼게요. 겸어문의 주어 我가 주어이죠. 근데 我는 또 목적어 1입니다. 주어이면서 목적어입니다. 앞 동사의 목적어이면서 뒷 동사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뒷문장도 마찬가지겠죠. 我는 앞 동사의 목적어이면서 뒷 동사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겸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목적어 겸 주어 부분이에요. 목적어 겸 주어 부분. 我는 앞에 동사의 목적어이면서 뒤에 동사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 겸 주어 부분입니다. 밑에 연동문에서는요. 주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목적어 겸 주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문장의 맨 앞에 주어가 하나만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 목적어 1과 목적어 2, 여기도 목적어 1과 목적어 2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있는 문장에 목적어 1은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목적어 2도 생략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겸어문에서의 목적어는요. 목적어 1은 생략이 안 돼요. 목적어 2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어 역할을 겸하니까 목적어가 지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2가지 역할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생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목적어 1, 겸어문에서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연동문에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또 이게 또 하나의 차이점이 됩니다. 조금 복잡하게 설명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겸어문. 엄마가 나에게 중국에 가라고 하신다. 妈妈让我去中国. 妈妈让我去中国. 엄마가 나에게 중국어를 배우라고 하신다. 妈妈让我学汉语. 妈妈让我学汉语. 연동문의 문장. 나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간다. 我坐飞机去中国. 我坐飞机去中国. 나는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배운다. 我去中国学汉语. 我去中国学汉语.
밑에 연동문의 문장에서 나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간다에서는요. 방식이나 수단을 설명한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배운다 라고 했을 때는요. 이유나 목적이 중요한 부분, 중국어를 배운다 라는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문장의 구조가 너무나도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장들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구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